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동결됐던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올 연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승객 감소 등으로 누적된 적자가 늘어나면서 한계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상폭은 250원에서 350원 사이입니다. 250원을 인상하면 시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구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350원을 올리면 운송 수입금이 229억 원 늘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시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능 날인 16일에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말쯤 요금 인상을 시행할 방침인데요. 최소 250원이 오른다고 해도 요금은 1,500원으로 뜁니다. 대구시의 대중교통 요금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입동 추위 외 안동에선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더니 오늘은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특히 낮에는 22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내려가니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 곤충연구소가 오늘 오후에 경남도 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에서 영남 지역 꿀벌 격리 육종장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최근 꿀벌의 잦은 집단 폐사와 질병 발생 빈도 증가, 그리고 급격한 기후 변화와 내성 응애 확산으로 꿀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경북을 포함해 총 3곳에 긴급 조성하고 있고요. 이 증식장은 농촌진흥청의 격리 육종장과 함께 우수한 꿀벌 자원을 증식하고 전국 양봉농가에 보급종 여왕벌을 대량 보급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격리 육종장은 육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섬에 건립해야 하지만 그동안 섬이 확보되지 않은 예천군 꿀벌 육종연구센터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경남도 농업기술원과 통영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 운영을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게 됐고요. 앞으로 예천군은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개 기관이 역할을 잘 분담해서 농가에 연 5,000마리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추위가 금세 풀렸습니다. 어제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었는데요. 오늘은 평년보다도 3도에서 5도가량을 웃돌겠고 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적게는 5, 많게는 30mm 정도인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열암국 마애불상을 지지하는 안반이 침하하고 있어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열암국 마애불은 2007년 5월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거대한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으로 발견 당시 약 35도 기울어진 경사면에 머리가 아래쪽을 향한 채 엎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요. 오뚝한 콧날과 아래쪽의 바위 사이 간격이 5cm에 불과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점검조사 보고서에서 열암국 마애불상이 주의 관찰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는데요. 마애불상에 있는 안반이 침하하거나 미끄러지는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안반의 중간부는 수직 방향으로 이미 최대 6.5mm까지 침하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지진 등으로 인해 더 큰 폭으로 침하하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보존 방안이 잘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해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바다의 물결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운항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청회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는데요. 이날 울릉군은 울릉군의회와 농수협, 이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주재 기자단이 동행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절한 뜻을 함께 했습니다. 울릉군은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의 제정 목표는 정주 기반을 앞으로 개선해 울릉도에 상주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에 의해 잘 보존된 천혜의 울릉도 자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은 산업재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대구에서도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도입된 소득정산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달서지사장 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병수당 먼저 어떤 제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그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불가 기간 중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병수당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예, 지금 그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는 기업의 유급 병가나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업무 외의 그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 아프면 실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달서구에서 이 시범 사업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 달서구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7월 3일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2단계는 달서구를 포함해서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와는 달리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제한해서 집중 지원하는 모형입니다. 네. 참고로 1단계는 우리 대구 경북의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목적은 상병수당 제도의 여러 유형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점검 분석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상병수당 유형을 찾는 것으로서 본 제도 시행의 전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형이 어떤 건지.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군요. 네.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요건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먼저 기본 자격으로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입니다. 이 중에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또 달서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근로자이며 가구원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7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네. 여기서 취업자라 하면 법정 유급병가와 유급휴직에 보장된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도 포함되면 됩니다. 또 그 일정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을 충족한다는 네.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자 등록이 3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고 그중에서 월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어쨌든 대상이 좀 구체적인 요건이 네,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산정을 위해서 자격 및 상병 요건 등 적정성 심사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네. 그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근로 활동 불가 기간이 곧 지원 일수가 되는데요. 그 지원 일수에서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20일이면 거의 넉 달이네요. 네. 그리고 1 지급 금액은 46,180원입니다. 네. 신청 절차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상병이 발생하면 그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병 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14일 이내 우리 공단으로 달서지사로 신청하시면 심사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세한 절차와 그 참여 의료기관 현황 등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달서지사로 연락 주시면 사전에 충분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달서구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게 이제 올해 7월이니까 시작된 지 지금 4개월 정도 네. 지났거든요. 실제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십시오. 예, 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먼저 31세 남성분의 경우에는 자택 계단에서 이제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 결과 8주에 해당하는 기간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으로 인정되어서 약 26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과 상관없이 네.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또 다른 한 분은 35세 남성분인데 이분은 또 운동 중에 아킬레스건 손상으로 약 10주에 해당하는 기간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으로 인정되어서 약 3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두 사례 모두 업무상 부상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부상을 당해서나 상병수당 지원을 통해서 근로불가 기간에 대한 일정 소득을 지원받고 현장으로 복귀하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달서구에서만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달서구. 네, 상병수당 제도와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그 상병수당 제도는 제 공적 영역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질병 및 부상의 치료를 위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소득 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또 적극적인 의료용으로 건강 회복이라는 선순환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네. 저희 공단에서는 시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본사업 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서구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으로 그러니까 25년 6월까지 네, 예. 올해부터 네. 25년 6월까지 계속되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이달 첫 정산을 앞두고 있는 소득정산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정산제도 이 제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 소득정산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고자면 네. 현재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를 떠올리시면 이야기가 쉬운 듯합니다. 그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또 직장가입자 중에 소득 월액 보험료 납부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폐업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네. 공단에서 우선 보험료를 조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1월에 확정된 소득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드리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 지난해 9월에 첫 도입되었으며 올 11월에 첫 정산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첫 정산 대상자는 2022년 9월에서 12월에 소득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자이며 정산 결과에 따라서 이번 달 11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달라짐에 따라서 조정되는 보험료를 그 다음 해에 확정된 소득으로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주거나 아니면 덜 냈으면 더 내게 하는. 더 내게 하거나.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소득정산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예, 배경이 좀 있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등의 아까 말씀드린 소득은 공단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구세청에서 그렇죠. 구세청에서는 이제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세청에서 10월에 최종 확정하고 공단은 그 자료를 받아서 11월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 그
소득 발생 시기와 부과 시기 간에 한 2년 정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이러한 시점에 차이로 해서 부과 시점에 이미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정 후에 다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럼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예. 특히 문제되는 거는 소득 활동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이나 해족 전면서를 제출해서 소득을 조정하고 또 소득이 없으니까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가 면제받습니다. 예. 이런 악용 사례가 있다 보니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그동안 있었고 공단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별 능력이나 소득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정제도를 악용해서 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올리고 맞습니다. 보험료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네, 사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이제 가면 A 씨라고 말씀드리면 네. 이분 같은 경우 제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3년간 약 7억 5천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래 되면 월 평균 한 150만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네. 이제 이분이 매년 이제 해촉 증명서를 반복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이 조정이 나면 피부양자 등재를 해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9월에 소득전환제도 도입을 하고 나니까 9월에서 12월간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보험료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했고 예. 전체로 보더라도 약 68%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즉 소득정산제도 도입으로 보험료 조정 제도의 어떤 폐해를 좀 줄이고 예. 보험료의 부과 형평성도 좀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저희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가 가입자 간 형평성과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가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가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에 한층 다가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보험료 부가체계를 마련해서 신뢰받는 건강보험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재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달서지사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에는 장애 학생들이 모여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인데요. 자, 이 오케스트라를 서유리 리포터가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17년 대구시 교육청 주최로 창단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대구 관내에 있는 여러 장애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대구 예아람학교에 모여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열린 연습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뜨거운 현장 분위기와 함께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을 맡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준비됐어요. 레이더스 마치입니다. 레디? 얘들아. 오케이, 갑니다. 준비. 43마디 갈 거니까요. 현악기 빰빰 딴따가따가 액센트 주시고 그다음에 관악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그럼 민정 스트레스 다 풀어. 크게 쳐. 갑니다. 43 픽업 가요. 1, 2, 3. 안녕하세요. 저는 유릉고등학교에 1학년 재학 중인 권현태입니다. 멋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오는 게 좋아 보여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활동하고 1바이올린을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곡 좀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자신 있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때가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하늘 땅만큼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열심히 해서 외국 가서 멋진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와, 학생들의 연주 실력이 상당합니다. 멋진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하루에 2시간씩 석 달 정도를 연습해서 무대에 오르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단원들의 실력도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전국 발달장애 학생 음악 콩쿠르 금상, 대한민국 장애예술경연대회 장려상 등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창단 때부터 오케스트라를 맡은 정우균 지휘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천천히 또 친절하게 또 음악적인 완성도의 기대치를 조금 더 낮게 잡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음악을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휘를 하면서 힐링이 되고 학생들한테 많이 배우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업이 보면은 처음 1교시는 그룹 레슨, 그러니까 두서너 명이 오케스트라 파트의 그 그룹 레슨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현합주, 관합주, 3교시는 전체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캐리비안 해적, OST 같은 경우 클라리넷,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플루트 모든 관악기들이 나오는 타이밍이 다 달라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근데 처음에는 얘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첫 시간에 처음 했을 때 감동될 정도로 학생들이 이 곡을 너무 좋아하니까, 귀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형체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얘네들이? 그럴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음악적으로 아주 섬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바이올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악기를 잡고 직접 보여주고 요구했을 때 비장애인 오케스트라만큼 똑같이 톤 컬러가 달라져요. 이럴 때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단원들한테 그냥 바라는 거는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음악하고, 다만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연습을 꾸준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우균 지휘자는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역사를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겠어요. 그럼요. 이 인터뷰할 때도 학생들 자랑할 때 가장 신나는 표정을 보이셨는데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 지휘자를 필두로 학생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멋진 소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찾아오는 음악회도 열리고 12월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연주회도 열리는데요. 대구 예아람학교의 박재근 교사에게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단원들이 서로 이제 하나의 음악으로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지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음악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악기 아니면 같은 악기더라도 그 다른 학생들의 소리도 이렇게 귀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클래식 음악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 영역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소근육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손가락 마디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좀 꽤나 있는 편인데, 그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뭐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로 소근육을 좀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악기들을 연주하다 보면 소근육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들도 저희 학교랑 연계가 돼서 뭐 더휴 앙상블도 운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연습을 더 많이 하고 한다면은 장애 문화예술인으로서도 충분히 앞으로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들도 나중에 성인이 되고 하면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오케스트라 활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단원들도 오케스트라가 좀 도움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었으면 또 되게 고마울 것 같고요. 음악 자체가 주는 힘을 믿고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에 찾아오는 음악회가 열린다고요? 네, 11월 23일과 30일 두 번 열리는데요. 예아람 학교로 관객들이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연주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네.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름처럼 함께하면서 의미를 더해가는 단체로 계속 활동해 주길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카카오 택시 관련 이슈입니다. 이 카카오 택시 운영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2019년에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 지속적으로 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좀 전면적인 위기관리에 나선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대구시가 지난 8월에 공정위에 제기했던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수료 이중 부과 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과도한 수수료 부과 시스템 전면 개편, 이게 배경이 있었죠? 네, 이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카카오티 앱을 출시했는데요. 서비스 초기에는 무료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좀 독점 시장이 구축된 이후에 2019년에는 가맹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네. 이 일반 택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호출 중개 서비스이고요. 이와 달리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가맹 택시는 중개뿐만 아니라 홍보나 교육 등 이제 운영 전반을 지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수수료가 좀 과도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일반 택시 서비스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태도를 바꿨어요. 예, 네. 그래서 전반적인 수수료 개편 계획을 밝힌 겁니다. 네, 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상황이 좀 빠르게 돌아갔는데요. 네. 이 지난달 31일에 금감원이 7월부터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 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서 이 가맹 택시들 과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계약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네. 또 이와 별개로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을 별도로 맺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이중 구조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고 또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소지의 의혹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이슈가 더 커졌어요. 네, 이게 정확히는 이런 금감원의 감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건 아닌데요. 네. 이 시기가 하루 간격으로 맞물렸습니다. 이 금감원 관련 언론 보도가 10월 31일에 나왔고요. 이 바로 다음 날인 11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시기가 맞물렸습니다. 네, 하루 간격이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도덕한 행태는 이 맥락상 시장 독점을 말하는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앱 호출 시장 점유율이 한 90% 이상으로 사실상 뭐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면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만든 다음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계속 이용자를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리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독과점으로 인한 이제 일반적 폐해를 거론을 했는데요. 좀 정리하자면 여러 산재에 있던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여론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걸 보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이슈들을 전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대통령의 언급으로 압박을 좀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이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이 나온 시기를 또 보면요. 이 1일에 대통령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을 지적하고 같은 날에 오후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받는 긴급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에도 언론 보도라든지 여론이 좀 심상치 않았고요. 이 며칠 뒤인 7일에 입장문을 발표해서 택시 플랫폼 수수료 수준과 서비스 운영 방식 전면 개편, 가맹택시 사업구조 원점 재검토,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티 플랫폼을 개방하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연내 실행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좀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대구시가 공정위에 제기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수료 이중 부과 문제. 이 부분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구시가
8월에 카카오 가맹 택시 매출액에 이 대구로 택시 호출 수입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요. 예. 현재 해당 건은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7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발표한 입장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진 않지만요. 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 방식과 시스템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의 방안 중 하나로 또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구시가 보도자료도 냈어요. 네, 카카오가 긴급 간담회 열겠다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2일에 대구시 공보관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제목이 대구가 쏘아올린 개혁의 신호탄 공룡 카카오를 흔들다이고요. 이 카카오가 밝힌 일련의 입장들이 대구시의 선제 조치에 의한 거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이 대구시 선제적 혁신이 정부와 거대 기업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내게 됐다는 건데요.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대구시가 공정위에 신고한 이 수수료 부과 문제도 이번 카카오택시 플랫폼 정책 변화 과정에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움직인 건 어쨌든 공공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활성화를 위해서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봐야 할 텐데요. 이 택시 플랫폼 시장 자체가 카카오택시 독점 형태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공공택시 앱을 출시를 해도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대구로 택시는 대구시가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구로라는 배달 앱과 연계해서 서비스한다는 좀 강점으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최근까지 대구시 전체 운행 택시의 80% 정도인 만여 대를 가입시키는 등 좀 존재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출시 10개월 만에 거래 누적액 558억 원, 지난 9월 기준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약 16%를 기록 중이고요. 예. 현재 수수료는 운영사인 인성데이터가 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내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택시 호출 앱을 도입을 했는데요. 1호출수 7,700여 건, 대당 1호출수는 3.5에서 5건으로 이 모든 수치들이 대구로 택시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시스템적으로도 이 기사 배정의 10초, 승객 탑승에는 평균 2.2분이 소요되면서 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월에 대구시가 카카오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결과, 이 결과도 향후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 공정위 조사에는 통상 1년 정도가 걸리고 따라서 이번 사안도 내년 정도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현재 독점 시장 자체가 크게 변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카카오택시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대구로 택시 콜수가 늘어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죠. 이 현재 카카오택시 가맹기사의 대구로 택시 호출 건에 대해서도 이 매출의 5% 안팎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공정 행위로 만약 인식이 된다면 택시기사들이 이 대구로 택시를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다 네.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이 한편으로는 결국에 소비자가 이 카카오택시 호출 앱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사들도 이 카카오티를 놓지 못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소비자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카카오택시의 부정 이슈랑 상관없이 대구로 택시 자체의 경쟁력이나 또 인지도를 높여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현재 좀 대구로 택시 호출 건수는 지난 3월 이후에 월 한 20만 건 안팎을 기록하면서 성장이 좀 정체된 상태인데요. 이 대구시가 출시 초창기에 할인 쿠폰을 좀 많이 제공을 했는데 그런 어떤 혜택들이 좀 끝난 영향으로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새로운 승객들의 유입이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구로 택시는 지역 화폐로 이용했을 때 사실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축소될 수 있다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이 지역 화폐를 충전해서 대구로 앱을 이용해 이제 배달이나 택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이 지역 화폐인 대구로페이가 국비 지원 축소로 내년에 이제 할인율이 현행 7%보다 떨어지거나 발행 금액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도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처럼 집중 포화를 막고 있는 카카오가 수수료를 확 낮출 경우에 오히려 카카오티로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여러 의견에 대해서 대구로택시 측은 다음 달 20일에 서비스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계획이 마련되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 개편과 또 그에 따른 대구로택시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는데, 자, 김 기자는 이 사안을 취재하면서 어떻게 어떤 점을 느꼈나요? 네,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입장 안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정확하게 생길 거다 좀 네. 단언하기는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검토한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놓은 입장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 방식과 시스템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사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시키겠다. 이 택시 기사님들이 수수료 부담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을 해온 만큼 이 플랫폼이 전향적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은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 저렴한 수수료의 공공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지자체 공공 택시 플랫폼이 이런 민간 기업인 카카오의 벽을 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지역 택시 업계에 부담을 덜고 독과점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항해서 출시한 만큼 이런 공공 앱이 시장 내에 최소한의 안전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도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카카오 택시 관련한 이슈를 총정리해 봤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살펴볼 역사는 뭔가요? 오늘 11월 9일인데요. 1899년 11월 9일에 방정환 선생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군요. 방정환 선생 하면 이제 어린이라는 낱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1922년에 처음 만드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린이 존중 사상이 많이 자라나게 되었고요. 그런 뜻에서 오늘 방정환 선생 탄생일을 맞아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대구의 초창기에 근대학교가 어떤 이야기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언제인가요? 고구려 소수리무왕 때 연도로 치면 372년인데 태학과 경당이라는 학교가 설립되었다고 기록이 있고요. 백제도 이제 교육기관이 있었다고 보는데 학교 이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무엇인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신라는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없이 화랑들이 온 나라를 뛰어다니면서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 삼국 통일 후에 이제 교육기관이 생겨요. 신문왕 때인데 그 교육기관 이름은 국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태학이나 경당이나 뭐 신라의 국학이든 간에 모두들 다 관리 양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요즘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육이 시작된 때는 삼국시대부터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렇게 알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요. 어린이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청소년 교육을 했다. 청소년 교육. 고구려 경당이나 신라 화랑도 등이 청소년 정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직된 교육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정도 나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당나라 책 그러니까 당서라고 하는데 구당서가 있고 신당서가 있는데 두 책의 내용이 비슷한 게 전해져요. 어떻게 전해지냐 하면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고구려인들은 학문을 좋아한다. 큰 길가에 웅장한 경당을 지어놓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제들을 집단으로 머물게 하면서 기숙학교다 이 말이죠. 경전을 읽고 활쏘기를 연습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자제라고 하니까 어린이 보고는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을 기숙형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신라의 화랑도는 또 학교라기보다는 온 나라, 온 천하를 주유를 하면서 여러 훈련을 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10세 미만 어린이는 아니고 요즘 말하면 청소년을 교육시켰죠. 이렇게 어린이를 체계적인 국가의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들을 국가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이유가 뭘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조기 교육이 더 많이 중요하게 그렇죠. 여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과학 연구의 결과는 지능이나 감수성은 어릴 때 10살 밑에서 이제 결정된다는 설이 유력하죠. 네. 근데 옛날은 이제 전통사회는 과학 시대라고는 보기 어렵죠. 그때는 유학이 지배를 했는데 아까 경당에서 경전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전은 논어 맹자 같은 책인데 유교 교육은 근본적으로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충성하는 관리가 되고 백성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그냥 철없는 미성숙한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소홀히 됐죠. 그렇군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등 이 교재 그 편찬이나 교육과정 수립도 소홀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는 1543년에 나오는데 동몽선습이란 책이에요. 임진왜란 직전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세종대왕 때도 어린이용 교과서는 없었다. 그런 그렇습니까? 얘기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을 대표하는 어린이 교과서는 소학이죠. 유명한. 네. 이 책도 1187년에 나오니까 공자로부터 1700년이나 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동양사회는 어린이 교육을 전반적으로 소홀히 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서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대 교육은 조선시대 말기쯤 돼서야 본격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900년 다 돼가지고 1880년 들어서 이제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른바 개화기라고 하죠. 네. 정부에서 1883년에 통역학교도 세우고 기술교육학교도 세우고 이러죠. 그리고 1885년에 민간인이 세우는 최초의 사립학교가 나오는데 원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원산학사라고 그래요. 원산의 유지들이 기금을 모아서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선교사들이 포교를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게 돼서 우리가 지금 아는 이름이 오래된 학교들, 익숙한 학교들은 모두 이 무렵에 세워졌습니다. 서울의 배재학교 이화학당 같은 그렇죠. 경우고 또 예. 대구도 개성학교, 신명학교 이런 학교들이 근대식 교육을 처음으로 한 그런 대표적인 학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885년에 제일 먼저 배재학당, 그다음에 이화학당, 경신학교, 다시 그다음에 정신학교, 정신학교는 여학교죠. 대구는 개성학교 1906년, 신명학교가 1907년에. 그러니까 두 학교는 개교한 지가 지금 117년, 116년이나 됐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배재, 이화, 개성, 신명은 모두 중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대죠.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 건 대구에서 1899년에 달성학교 심상과가 처음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대남 남자소학교, 신명 여자소학교, 대구 공립보통학교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네. 사립수청학교가 생겼다가 7년 지나면은 공립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남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립달성학교는 어린이 상대와 청소년 상대 두 층이 있었는데 어린이 상대였던 학교는 대구 공립보통학교, 지금 대구 초등학교가 됐고 이제 청소년 상대였던 학교는 1909년에 사립협성학교에 통합됐다가 다시 대구 고등보통학교로 통합이 됐는데 이게 지금의 경북고등학교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역사가 이렇게 되는군요. 우리나라 근대사 관련 책들을 보면 계몽 교육 이런 개념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나라를 걱정한 우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방방곡곡에 학교를 설립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구에도 해당되는 학교가 있나요? 네, 대구에서 대표 계몽교육기관이 우현서루인데 1904년에 이동진 선생이 자신의 아들인 이루와 함께 지금의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 자리에 개인 재산을 들여서 우현서루를 세우고 비싼 외국 서적들을 대거 진열해서 찾아오는 선비들과 청년들을 숙식을 제공하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우국지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여곡절을 거쳐 대륜 중고등학교가 됩니다. 아,
대륜중고등학교의 모태가 우현서루였군요. 그렇죠. 네. 이 우현서루는 처음에는 도서관으로 출발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도서관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이 우현서루 역사성을 잘 살려서 전국 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현서루는 1904년에 생겼는데 1905년부터 이제 학교 기능을 하게 돼가지고 시무학당이라는 이름의 강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서 배출이 되는데 일제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경술국지 후에 1911년에 일제가 우현서루를 강제로 폐쇄를 하게 됩니다. 우현서루가 배출한 독립주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김지섭 그리고 이상화죠. 아, 그렇군요. 김지섭 지사는 일본 동경 왕궁 앞에 폭탄을 던진 분이시고 맞습니다. 이상화 지사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 민족 시인이잖아요. 예. 그 두 분만 봐도 일제가 왜 우현서루를 강제로 폐쇄시켰느냐 짐작할 수 있죠. 이해가 되네요. 예. 네. 우현서루를 운영한 이루란 분은 이제 이상화 시인의 큰아버지예요. 아. 그 이루 선생은 조카인 이상화 시인과 이상화 시인의 형으로서 뒷날 중국군 장군이 돼서 임시정부를 크게 세운 이상정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우현서루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네. 학교에 보내면 일본식 교육에 물든다 해서 우현서루에서 직접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이상정과 이상화는 초등학교 학력이 없고 바로 중학교로 가게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통과했다고 보겠습니다. 우현서루 외에 또 다른 계몽운동 차원의 학교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현진건 소설가의 아버지인 현경운이 세운 노동학교가 있는데요. 현경운은 금방 말씀드린 이유루 선생과 네. 계몽운동을 같이 한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한협회라는 곳에서 노동학교를 운영하고 현경운이 교장을 맡고 이이루가 교사를 맡았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가장 지도자급인 이런 분들이 밤에 야학에서 교사를 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지금 사회에서도 사회 지도층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교육적으로 활동을 해주면 네.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방정환 선생의 출생일을 맞아서 우리나라와 대구 지역 교육의 역사를 일부 살펴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대구시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내일 오전 8시부터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눠줍니다. 농업인의 날은 1996년도에 농업의 주교성을 되새기고자 정부가 지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전통 가래떡을 주고받으며 우리 농업과 우리 쌀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날이니만큼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다시 허용하는 등 일회용품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장 안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빨대도 당분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편의점 등의 비닐봉투 사용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유로 완화됐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다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을 보호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구 달서아트센터에서 오는 18일까지 지역미술협회 초대전 달서구 미술협의회 기억의 공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회원들이 각자 공간의 기억을 담은 달서구의 명소를 찾아 다양한 장르로 표현했는데요. 추영태의 월광 소원달 작품을 비롯해 회화와 궁예, 서예 등 다양한 작품 70여 점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달서구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만나러 달서 아트센터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14회 대구시 출산 장려의 날 기념 행사가 내일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아이 가득 웃음소리, 행복 가득 대한민국을 주제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진행되는데요. 대구시는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상 가정에서 2명 이상 자녀 가정으로 완화하고 출생 등록 시 첫 만남 이용권과 출생 축하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배려와 더 많은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건조한 가을, 각질이 쌓이고 피부 장벽이 무너질 때 피부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주름 예방과 탄력에 도움이 되는 석류와 잘 숙성된 늙은 호박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버섯도 단백질과 비타민C, 비타민 D가 풍부해 피부 노화를 막고 탄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피부 건강을 위해 적절히 섭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릭 윤가영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가 본격적 추위가 시작되는 11월에 안전운전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1월은 가을 막바지 행락철 교통량 증가 등으로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겨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온도차가 상대적으로 큰 터널 출입구나 다리 위의 도로, 그늘진 커브길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 간격을 넉넉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